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어떤 금속 덕분에 존재한다.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속.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 지금 당신이 사는 도시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를 망가뜨리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과장이 아니다, 진짜로.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금속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 두 개의 별이 서로를 향해 수십억 년 동안 나선을 그리며 추락하다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만 만들어지는 물질. 그게 지금 당신 일상 어딘가에 녹아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걸 보장한다. 내가 처음 이 금속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뭔가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금보다 비싸다고? 우주의 충돌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주기율표 45번, 로듐. 대부분의 사람이 이 단어를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 화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냥 표에 있는 숫자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금속 없이는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도, 숨쉰 공기도, 손에 든 약도 지금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지 오늘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이 채널이 다른 채널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나는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에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부분도 있고 아직 이론의 영역에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둘을 섞어서 전부 사실처럼 포장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지 나는 그 선을 분명히 그을 것이다. 그게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학이 아직 답을 찾고 있다는 말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로듐 이야기의 시작은 지구가 아니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폭력적인 곳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봤는가? 그 매끄럽고 투명한 유리, 아니면 아침에 마신 커피, 그걸 재배한 농작물을 키운 비료, 또는 출근길에 탄 차 안의 공기, 그것들이 전부 하나의 금속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인가? 그리고 그 금속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 끝까지 들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기 바란다. 주기율표 안에 이런 이야기가 100개는 더 있으니까. 우주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눈이 풀리기 시작한다. 너무 멀고,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시작하려 한다. 소리부터 상상해보기 바란다. 아무 소리도 없다.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두 개의 천체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각각의 무게는 태양보다 무겁다. 그런데 크기는 도시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상상이 가는가? 태양보다 무거운 것이 도시 하나 크기에 압축돼 있는 상태. 이것이 중성자별이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뒤에 남는 핵이다. 너무 많은 물질이 너무 작은 공간에 눌려 있어서 그 안의 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과도 다른 상태로 존재한다. 중성자들이 사실상 맞닿아 있는 상태로. 그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천체에서 각 설탕 하나만큼의 부피를 떼어내면 그 무게가 수억 톤에 달한다. 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나선 궤도를 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이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난다. 천천히, 조금씩,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온다. 두 별이 충돌하기 직전 수초 동안 방출되는 중력파는 우주 전체를 미세하게 진동시킨다. 공간 자체가 물결치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 그 순간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것이 킬로노바다. 이 폭발 속에서 자유로운 중성자들이 원자핵 안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 너무 빨라서 핵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다음 중성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한다. 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백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로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그 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 왔다. 과학자들이 중성자별 충돌 현장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특정 원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맞다. 그 빛 속에서 실제로 특정 원소가 포착됐다. 이것은 관측 사실이다. 그런데 로듐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론적 모델이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이지 망원경으로 로듐을 직접 봤다는 뜻이 아니다. 계산이 맞고 모델이 일치하고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그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정직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이 정직함이 있어야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태도는 로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태도와 정확히 닮아 있다. 이상한 것 앞에서 멈추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도 계속 파고드는 것. 그 사람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다. 지구 지각 안에 금, 백금, 로듐 같은 무거운 금속들이 존재하는데 그 양이 계산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별의 폭발만으로는 이 정도 양이 나올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 다른 공급원이 있어야 했다. 수십 년 동안 논문들이 쌓였고 모델들이 제시됐고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구 반대편 여러 나라의 관측소에서 동시에 경보가 울렸다. 공간이 물결쳤다. 중력파 감지기가 신호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의 출처를 분석했을 때 과학자들은 드디어 오래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 순간 어느 천문학자가 동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우리가 찾던 게 저기 있었어. 그리고 이 발견이 로듐의 탄생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성자별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 나는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 충돌 직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충돌하는 순간 두 별의 내부 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 덩어리 안에는 자유로운 중성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중성자들이 주변에 있는 원자핵 안으로 파고든다. 너무 빠르게. 핵이 채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중성자가 들어오고 또 다음 중성자가 들어온다. 이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한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통해 금이 만들어지고 백금이 만들어지고 로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모델은 설명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수십억 년이 흘러 가스구름이 모이고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그 행성 중 하나가 지구가 됐다. 그리고 그 지구 지각 안에 이 금속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는 과학적 정직함에 대해 말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의 방식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선을 다시 그어야 할 순간이다. 중성자별 충돌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관측과 이론이 일치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실제로 특정 원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로듐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직접 관측으로 증명했느냐 하면 그건 아직 아니다. 계산이 그렇게 예측하고 모델이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그것이란 뜻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솔직함 없이는 우리가 그냥 멋진 이야기 하나를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과학이 아직 답을 찾고 있다는 말은 이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누군가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퍼즐의 다음 조각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태도, 이상한 것 앞에서 멈추고 계속 파고드는 그 태도는 로듐을 처음 발견한 사람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잠깐 생각했다. 그냥 어느 화학자라고 하기엔 너무 흥미로운 인물이다. 일단 그는 로맨티스트가 아니었다. 과학에 헌신한 순수한 학자 타입도 아니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다. 돈이 되는 것을 연구했고 자신의 방법을 비밀로 유지했으며 경쟁자들보다 앞서 있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어쩌다 역사에 남을 발견을 하게 됐는지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가 집 한켠에 차린 실험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당시 백금은 귀했다. 남아메리카에서 배로 실려오는 광석에서 뽑아내야 했고 그 광석은 여러 금속이 섞인 덩어리였다. 제대로 정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화학자 지우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만의 정제 방법을 개발했고 그것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 광석을 싸게 사서 순도 높은 백금으로 정제한 다음 비싸게 팔았다. 몇 년 사이에 그는 상당한 돈을 벌었다. 작은 실험실에서 혼자 하는 작업으로는 놀라운 성과였다. 그런데 정제 과정에서 매번 골칫거리가 생겼다. 아무리 반복해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았다. 강산에 녹여도 남고 열을 가해도 남았다. 붉은 빛이 도는 침전물. 처음에 지우는 그냥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다. 광석에 섞인 쓸모없는 찌꺼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었다. 그의 목표는 백금이었지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버리지 않았다. 그 붉은 침전물이 손끝에 묻어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비린 듯한 냄새가 날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뭔데 계속 나오는 거지? 그 단순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그가 그 질문을 붙잡고 파고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 이야기와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지훈이 그 붉은 침전물을 처음 발견한 그 시기에 다른 도시의 다른 실험실에서 다른 화학자도 똑같은 것을 봤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역사를 갈랐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훈이 그 침전물과 씨름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미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왔다.
산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광석을 갈고, 녹이고, 걸러내고, 또 녹이고, 손끝은 항상 약품에 거칠어져 있었고, 눈은 항상 침전물의 색깔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붉은 침전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았다. 열을 가하면 형태가 바뀌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다. 산의 담과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다른 물질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금씩 모았다. 버리지 않고 따로 병에 담아뒀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나씩 시작했다. 결국 그는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붉은색 결정이 용액 속에서 만들어질 때의 그 색깔에서 이름을 따왔다. 장미를 뜻하는 말에서 그렇게 로둠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제 다른 화학자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를 민준이라고 부르겠다. 민준은 지훈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광석을 다루고 있었다. 실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같은 붉은 침전물을 봤을 때 한 생각은 달랐다. 아, 이건 납화합물이겠지. 그리고 노트에 그렇게 기록했다. 납계열 불순물로 추정. 그게 전부였다. 실험을 더 해보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느낌을 잡아두지 않았을 뿐이다. 그냥 흘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그의 노트는 나중에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그 붉은 침전물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줄이었다. 납계열 불순물로 추정. 그게 전부. 그는 새로운 원소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민준이 안타깝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가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 대부분이 민준처럼 행동한다. 설명이 될 것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설명이 된 걸로 처리하고 넘어간다. 납화합물이겠지. 그럴 수 있지. 이상하긴 한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은 매우 자연스럽다. 오히려 지훈처럼 행동하는 것이 비정상에 가깝다. 이미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비정상에 가까운 쪽이었다. 발견이라는 건 결국 이것이다. 설명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는 습관. 그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비슷한 권석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발견됐기 때문이다. 마치 상자 하나를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다른 상자들이 끝없이 쌓여있는 것처럼 지훈이 로듐을 발견한 그 시기에 같은 권석에서 또 다른 원소가 나왔다. 그것도 지훈이 발견했다. 팔라듐이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권석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각자 다른 원소들을 발견해냈다. 오스뮴이 나왔다. 이리듐이 나왔다. 나중에는 루테늄도 나왔다. 전부 같은 종류의 광석에서 전부 몇 년 사이에 마치 자연이 오랫동안 감춰뒀던 것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이 원소들을 지금 우리는 백금족 원소라고 부른다. 같은 가족처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곳에서 함께 발견된다. 로듐은 그 가족의 일원이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유독 주목받지 못한 막내 같은 존재였다. 발견됐지만 쓸모가 없었다. 이름은 생겼지만 역할이 없었다. 그렇게 로듐은 오랫동안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표본으로만 존재했다. 아름다운 금속이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금속으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를 알면 조금 놀랄 것이다. 발견되는 거의 150년 동안 로듐은 산업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다. 가끔 귀금속 코팅에 쓰이거나 실험실 연구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세상은 이 금속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아직 이 금속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불쾌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도시의 하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로듐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로듐의 약 80%가 지구 위 딱 한 곳에서 나온다. 나라 하나, 그것도 그 나라 안에 특정 지질 구조 하나.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잠깐 멍했다. 현대 문명이 이렇게 취약한 하나의 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다. 순수한 지질학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더 놀랍다. 약 20억 년 전 지금의 남아프리카 지역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지각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엄청난 양이었다. 그리고 이 마그마가 천천히 식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 광물들이 뒤섞인다. 하지만 천천히 식으면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이 위로 뜬다. 백금족 원소들이 특정 층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지질 구조다. 지층 안에 얇은 띠 형태로 광물들이 집중된 구역이 생겼다. 두께는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 하지만 그 띠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얇은 띠 안에 전 세계 로듐 매장량의 대부분이 들어있다. 한 지질학자가 이 구조를 처음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그는 그 지층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그가 그것을 기록했을 때 이것이 세계 로듬 공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당시에는 노듬이 그렇게 중요한 금속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냥 흥미로운 광맥 하나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세상이 이 금속을 필요로 하게 됐을 때 그 기록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 문서 중 하나가 됐다. 지금 이 구조에서 광석을 캐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 잠깐 상상해 보기 바란다.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무거워진다. 광석을 캔다. 그런데 그 광석 한 톤에서 나오는 백금족 금속의 양이 몇 그램에 불과하다. 그것도 여러 종류가 섞인 상태로. 그 중에서 로듐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아주 작다. 이 조건에서 로듐만 따로 목표로 캐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항상 다른 금속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함께 딸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듐의 공급량은 사실상 백금과 팔라듐 생산량에 연동된다. 시장이 로듐을 더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듐 생산을 2배로 늘릴 수 없다. 구조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중에 가격 이야기에서 핵심 변수가 되는데 그건 조금 후회하기로 하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얼마나 독점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 세계 로듐 공급의 80%가 여기서 나온다. 만약 이 지역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전력이 끊기면, 노동 분쟁이 생기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세계 로듐 공급이 즉각적으로 흔들린다. 대체할 곳이 없다.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다른 공급원이 없다.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가격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나온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한 곳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그나마 덜 불편했을 것이다. 나머지 약 10%를 공급하는 두 번째 장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도를 펼치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북극권 너머에 한 도시가 있다. 영구 동토층 위에 세워진 도시. 겨울에는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 해가 뜨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곳. 그곳에서 니켈과 구리를 캐고 그 부산물로 로듐이 나온다. 이 도시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면 로듐이라는 금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광산과 재련소를 짓기 위해 만들어졌다.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동원됐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오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금속 표면에 손이 달라붙는 그 추위 속에서 시설이 세워졌다. 공장이 가동됐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연기가 어나 짙었는지 지금도 그 도시 주변 땅에는 수십 년치 오염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 구역이 있다. 토양이 변색된 지역이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로듐이라는 금속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금속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빼면 이야기가 반쪽짜리가 되기 때문이다. 귀금속 매장에 전시된 반짝이는 도금 장신구 안에, 자동차 배기관 안에, 공장 장비 안에 녹아든 그 금속은 아무 맥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고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다. 그것을 알고 이 금속을 바라보는 것과 모르고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생산지 이야기를 알아야만 나중에 나올 지정학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금속에 제재를 가하려 했을 때 왜 결국 그러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점이 지도 위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나온다. 지금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도시의 하늘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 어느 해 여름 한 대도시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쓰라렸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창문을 열면 더 나빠졌다. 하늘은 맑은 날에도 뿌옇고 노르스름한색이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을 때 도시는 이미 그 공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 위의 공기가 변했다. 엔진이 연료를 태울 때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엔진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타지 않은 탄화수소가 나온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이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눈에 보이는 갈색 안개를 만든다. 오존이 지표면 가까이 생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을 쉰다. 단기적으로는 눈과 목이 자극된다. 장기적으로는 폐가 서서히 손상된다. 그 손상은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명확했다. 자동차 배기가스였다. 그리고 자동차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샀다. 규제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기한을 주고 독성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다. 처음 제시된 수치를 들었을 때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나는 충분히 상상이 간다.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엔진 기술만으로는 절대 못 맞춘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엔진을 아무리 개선해도 한계가 있었다. 연소 과정 자체에서 이 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이 지점에서였다. 배기가스가 나오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나온 후에 정화하는 것. 자동차 배기관 안에 정화 장치를 넣는 것. 이미 오염된 가스를 그 장치 안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것. 이 개념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자동차 배기관 안의 온도는 200도에서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수년 동안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성능이 유지돼야 한다. 배기가스 속의 황이나 다른 물질에 의해 망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반응은 가스가 통과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야 한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물질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탐색 과정에서 로듐이 다시 등장했다. 150년 가까이 박물관 표본으로만 존재하던 그 금속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누가 예상했겠는가?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다. 촉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촉매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반응 후에 자기 자신은 소모되지 않는다. 반응을 도와주고 자리에 남아서 또 다음 반응을 돕는다. 이것이 촉매가 특별한 이유다. 자동차 배기관 안에 촉매를 넣으면 독성가스가 그 표면을 지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무해한 물질로 바뀐다. 그 촉매가 닳지 않는다면 한 번 장착으로 오랫동안 작동한다. 개념적으로는 완벽하다. 문제는 어떤 물질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였다.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몇 가지 금속이 이 역할을 꽤 잘 해냈다. 타지 않은 탄화수소를 태우는 것도 해결 가능했다. 진짜 문제는 질소 산화물이었다. 이것은 반응의 방향이 다르다. 산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질소와 산소를 분리해서 각각 무해한 형태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 반응을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해내는 물질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수많은 물질이 테스트됐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물질이 있었다. 로듐이었다. 왜 로듐이었을까? 이 금속의 원자 구조가 이 반응에 딱 맞게 생겼다. 전자 배열이 특수해서 질소 산화물 분자를 표면에 붙잡고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반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듐 자체는 소모되지 않는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다. 화학적으로 강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기율표에서 로듐이 차지하는 자리가 이 성질을 만든 것이다. 원소의 위치가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3원 촉매 변환기 안에는 세 가지 금속이 들어간다. 백금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담당한다. 팔라듐이 보조한다. 그리고 로듐이 질소 산화물을 맡는다. 세 금속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배기가스가 그 안을 통과하는 짧은 순간에 독성 물질이 무해한 물질로 바뀐다. 세라믹으로 만든 벌집 구조 위에 이 금속들이 아주 얇게 코팅된다. 로듐의 양은 차 한 대의 몇 그램 수준이다. 그런데 그 몇 그램이 수십 년치 배기가스를 정화한다. 지금 세상에 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로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요가 폭발했을 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다. 로듐 가격이 금의 15배를 넘어선 날이 있었다. 금의 15배.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맞다. 15배.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됐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이 자동차 배기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를 더 이상하고 더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다. 로듐 시장의 가격 역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른 어떤 자산의 그래프와도 다르다. 금은 꾸준히 오른다. 주식은 오르내리지만 그 폭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로듐 그래프는 평평하게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또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또 바닥을 기다가 또 수직으로 솟는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고작 수십 톤이다. 이 규모에서는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재고를 조금만 더 쌓아도 전 세계 가격이 움직인다. 남아프리카의 광산 하나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겨도 공급이 흔들린다. 일반적인 원자재 시장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첫 번째 큰 가격 폭등은 3원 촉매 변환기가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수요가 갑자기 늘었는데 공급은 제자리였다. 가격이 치솟았다. 그 시점에 로듐 한 트로이온스 가격은 금 가격의 몇 배를 훌쩍 넘어섰다. 그러다가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시장에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몇 년 사이에 몇십 분의 1로 떨어졌다. 로듐을 그 고점에서 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후에도 가격은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또 폭락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회복됐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유럽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기준을 높였다. 촉매 변환기 안에 들어가는 백금족 금속의 양이 늘어야 했다. 동시에 남아프리카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생겼다. 광산 가동이 줄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까지 겹쳤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었다. 이 조합은 작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결과를 낳았다. 로등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 가격의 15배. 이것이 그 결과였다. 이 가격을 보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촉매 변환기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속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연구팀들이 긴급하게 소집됐다. 로듐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체 물질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소산화물 환원 반응에서 로듐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현재로서는 없다. 물리학이 그 자리에 로듐을 고정해 놓았다. 선택지가 없었다. 가격이 얼마든 사야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예상 밖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차 밑으로 들어간다. 낮이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구를 꺼낸다. 기계 소리가 난다.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그게 촉매 변환기다. 그 안에 든 몇 그램의 금속 때문에 차 주인은 장을 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차를 켜면 엔진 소리가 달라져 있다. 배기관 아래를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다. 이런 일이 특정 지역에서만 수만 건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기묘한 논리가 있다. 금속 가격이 올라갈수록 촉매 변환기 한 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걸 차에서 떼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숙련된 사람 기준으로 1분도 안 된다. 그 금속을 받아줄 곳이 있으면 현금이 된다. 이 계산이 성립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다. 특히 표적이 된 차종이 있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들이었다. 이 차들은 엔진이 간헐적으로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촉매 변환기가 항상 충분히 뜨겁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속 함량이 일반 차보다 더 높아야 한다. 더 많은 금속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범죄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이 차들만 골라서 다가갔다.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차를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주 피해를 입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충격적이었다. 피해 차량이 수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촉매 변환기에 금속 케이스를 씌우는 제품이 나왔다. 식별번호를 새기는 방법도 나왔다. 보험료가 올라갔다. 이 모든 것이 로듐 가격 하나가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었다. 우주의 충돌에서 태어난 원소가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이 로듐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 금속이 자동차 배기관 밖에서 어디에 또 있는지를 알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 로듐이 개입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자동차 배기관 이야기만 듣다 보면 로듐이 그것 하나에만 쓰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속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일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이 금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씩 풀어보겠다. 먼저 귀금속 이야기부터 하자. 지금 당신 주변에 흰색 반지를 낀 사람이 있다면 그 반지를 한번 보기 바란다. 그 차갑고 완벽한 흰색 광택. 그게 백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백금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화이트 골드, 즉 백색금에 아주 얇은 코팅을 입힌 것이다. 그 코팅의 재료가 로듐이다. 화이트 골드는 노란 금에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흰색에 가깝게 만든 것인데 완전한 흰색이 되지 않는다. 약간 노르스름하거나 회색빛이 돈다. 거기에 로듐을 아주 얇게 입히면 완벽한 차가운 흰색이 나온다. 그리고 로듐은 굳기가 매우 높아서 표면이 쉽게 긁히지 않는다. 은처럼 변색되지도 않는다. 공기 중에서 산화되지 않는다. 한번 코팅하면 오랫동안 그 색을 유지한다. 이 코팅의 두께는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 정도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다. 그런데 그 얇은 층이 반지 전체의 외관을 결정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특히 손가락에 닿는 안쪽 부분이 조금씩 닳는다.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다시 코팅을 받는다. 로듐 도금을 다시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전 세계 보석상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당신이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로듐 재코팅 작업이 포함된다. 이제 광섬유 이야기로 넘어가자.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은 바다 밑에 깔린 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 그 광 케이블의 핵심은 아주 가늘고 투명한 유리섬유다. 이 유리섬유를 만드는 방법이 흥미롭다. 고온에서 녹인 특수 유리를 아주 가는 구멍이 무수히 뚫린 장치를 통해 뽑아낸다. 그 장치의 재료가 바로 백금과 로듐의 합금이다. 유리가 1200도에서 1400도 정도의 온도에서 녹은 상태로 그 장치를 통과한다. 그 온도에서 몇 년 동안 수백만 번의 사이클을 견뎌야 한다. 그 조건에서 변형되지 않고 유리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합금이 바로 이것이다. 로듐이 없으면 이 합금이 고온에서 너무 빨리 변형된다. 그러면 유리섬유의 균일성이 떨어진다. 균일성이 떨어지면 신호 손실이 생긴다. 신호 손실이 생기면 인터넷이 느려진다. 이 연결고리가 실감이 나는가? 당신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인터넷 속도에도 로듐이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유리도 마찬가지다. 현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특수 유리는 일반 유리와 제조 방법이 다르다. 극도로 균일하고 얇고 투명해야 한다. 이 유리를 만드는 고온 공정 장비 안에도 백금족 합금 부품들이 들어간다. 로듐이 섞인 합금이 그 극한 환경을 버텨낸다. 당신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화면 뒤에 이 이야기가 있다. 항공기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다. 비행기 엔진의 뜨거운 부분, 연소가스가 직접 닿는 부품들은 상상하기 힘든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한다. 거기에 로듐이 포함된 합금 코팅이 쓰인다. 비행기 한 대가 수십 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극한 조건을 반복한다. 그 신뢰성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만 쓴다. 그 최고의 재료 목록에 로듐이 있다. 이름을 몰랐을 뿐 당신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금속 위에 목숨을 맡긴 셈이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도 있다.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에 로듐선이 쓰인다. 중성자를 맞으면 로듐이 활성화되고 그 신호를 측정해서 원자로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신뢰성이 생명인 장치에 로듐이 들어간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그 전기가 누군가의 집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 배기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반지, 인터넷, 스마트폰, 비행기, 발전소까지 퍼진다. 이 금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문명의 여러 층을 동시에 바치고 있다.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몰랐지 하지만 없으면 이것들 중 많은 것이 지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로듐이 실험실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질환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화학 실험실 안에서 로듐이 한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한다. 분자에는 거울상이 있다. 같은 원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분자들이 있다. 왼손과 오른손처럼 생김새는 같아 보이지만 하나를 뒤집어도 다른 하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두 형태를 각각 다른 분자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정 형태는 약으로 작동하고 다른 형태는 아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해롭다. 그런데 화학 합성으로 이런 분자를 만들면 두 형태가 거의 절반씩 섞여서 나온다. 원하는 한 가지만 골라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화학자가 로듐을 중심에 두고 특별한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었다. 이 화합물은 상온에서 수소를 다른 분자에 정교하게 붙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비대칭적인 분자를 주변에 배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반응이 두 거울상 중 한쪽을 훨씬 선호하기 시작했다. 원하는 형태의 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보여줬을 때 화학계의 반응은 충격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면 특정 질환 치료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처음으로 대량 합성에 성공한 약물이 특정 신경계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핵심 성분이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 그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사 속에 로듐이 있다. 이 업적은 결국 노벨상으로 인정받았다. 약 포장지 어디에도 로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로듐이 식탁 위의 음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금속에 대한 시각이 또 한 번 바뀐다.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로듐이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비료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 현대 농업은 질소 비료 없이는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없다. 질소 비료를 만들려면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면 질산이 만들어진다. 이 질산이 비료의 핵심 원료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800도에서 950도 사이다. 그 온도에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촉매망이 필요하다. 그 망이 백금과 로듐의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순수한 백금만으로는 이 온도에서 너무 빨리 변형된다. 형태가 틀어지면 반응 효율이 떨어진다. 로듐이 섞여야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오래 버틴다.
이 합금망 없이는 대규모 질산 생산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질산이 없으면 비료가 없고 비료가 없으면 지금 수준의 식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과학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추정치가 있다. 지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화학 반응의 도움을 받아 재배된 식량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절반, 수십억 명. 이 연결고리를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밥 한 그릇을 달리 보게 됐다. 쌀 한 톨이 여기까지 오는데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냥 쌀이 아니다. 토양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농부의 노동이 있어야 하고, 비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료를 만드는 공장 안에 합금망에 로둠이 있어야 한다. 이 사슬의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 세상이 이 사슬을 얼마나 방연하게 여기는지 생각하면 조금 무섭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더 있다. 그 촉매망은 사용하는 동안 조금씩 닳는다. 백금과 로둠이 아주 미세한 입자 형태로 가스와 함께 날아간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그것을 포집하는 장치가 있다. 팔라듐 합금으로 만든 포집망이 날아가는 금속 입자들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다시 정제 공장으로 보낸다. 정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촉매망으로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재활용이 설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로듐 소비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미 희귀한 금속인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장치까지 공정 안에 내장된 것이다. 이것이 산업화학의 정교함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된 것들이 우리 삶을 바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로듐의 역할을 여러 곳에서 봤다. 공기를 정화하는 배기관 안에, 귀금속 표면에, 광섬유와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 공정에, 항공기 엔진에, 원자로 안에, 신경계 질환 치료제 합성 역사에, 그리고 지금 비료 생산 공정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금속 이야기다. 그런데 이 금속과 아주 닮은 다른 금속이 있다. 주기율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원소. 성질도 비슷하고 생산 지역도 겹친다. 그런데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왜 로듐이 자동차 촉매의 주역이 됐고 그 친척 금속은 다른 길을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리듐이라는 금속이 있다. 로듐과 마찬가지로 백금족 원소다. 같은 광석에서 함께 나온다. 물성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로듐보다 더 우수하다. 밀도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금속 중 하나다. 납의 2배 가까이 된다. 같은 부피인데 그 무게를 손으로 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화학적 안정성도 극도로 높다. 상온에서 거의 어떤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는다. 로듐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면 왜 삼원 촉매에 로듐이 들어가고 이리듐은 안 들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흥미롭다. 실험 결과가 우선 달랐다. 질소산화물 환원 반응에서 로듐이 이리듐보다 촉매 효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리듐은 상온에서 매우 단단하지만 그만큼 가공이 어렵다. 부스러지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얇은 코팅 형태로 만들기가 더 까다롭다. 거기에 역사적 선택의 문제도 있었다.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던 그 시기에 엔지니어들이 여러 금속을 테스트했을 때 로듐이 먼저 유망한 결과를 보여줬다. 한번 그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시작되면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 장치가 설계되고 공급망이 형성되고 기준이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이리듐은 그 타이밍에 조금 뒤처졌다. 그런데 이리듐이 아무 역할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결정을 키워야 하는 특수 공정의 용기 재료로 이리듐이 쓰인다. 반도체와 특수 건합 부품에 들어가는 결정들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영소 계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전기화학 공정의 전극에도 이리듐 산화물이 쓰인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것은 수소 생산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장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산소가 나오는 쪽의 반응이다. 이 반응의 촉매로 이리듐 산화물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수소 에너지가 확대되면 이리듐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급원은 로듐과 거의 같은 곳이다. 지구 위 두정, 같은 광석에서 나오는 두 형제 금속이 서로 다른 에너지 시대를 각각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로듐도 이 수소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초기 활성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장기 안정성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에서 로듐의 미래는 아직 열려있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금속이 직면한 더 큰 질문과 연결된다.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삼원 촉매가 필요 없어진다. 로듐의 가장 큰 수요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금속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시장 전체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려면 지정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금속의 공급 구조가 정치적 결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역사가 2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전 세계가 외쳤지만 그 나라에서 나오는 금속 거래는 아무도 끊지 못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2번 모두 그 중심에 로듐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되던 시절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나라가 그 나라와의 거래를 줄이거나 끊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도 압박을 받았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조용했다. 백금족 금속 거래는 계속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삼원 총매매 변환기에 들어가는 로듐, 백금, 팔라즘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다. 그것을 끊으면 자국 도시의 배기가스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막 도입된 환경 규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결국 선택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도덕적 선언은 한쪽에 두고 금속 거래는 계속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거의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명확하다. 그 시기에도 남아프리카산 백금족 금속의 수입은 끊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더 최근의 일이다. 특정 나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논의됐을 때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본 항목 중 하나가 백금족 금속 공급이었다. 그 나라는 전 세계 로듐 공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었다. 결론은 빠르게 났다. 백금족 금속은 제재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유는 첫 번째 이야기와 같다. 대체 공급원이 없다. 당장 끊으면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의료 장비 산업이 흔들린다. 정치적 결정이 물리적 현실 앞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다. 주기율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 어떤 외교적 압박도 원소의 지질학적 분포를 바꾸지 못한다. 로듐이 지구 위 특정 두 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정치 결정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이 이 금속을 필요로 하는 한 그 두 점은 협상 불가능한 힘을 가진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로듐의 자동차 촉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비료 생산, 화학 공정, 귀금속, 의료기기,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로듐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 지정학적 구조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구 이 두 점에 대한 의존이 다음 에너지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무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펼쳐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금속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순간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에게 줄 상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금으로 만든 상은 이미 수십 개, 은도 마찬가지. 백금도 이미 줬다. 백금 위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비싼 금속,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금속, 로듐으로 코팅된 디스크를 만들었다. 세상에 단 하나, 그것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에게 전달됐다. 기록을 위한 상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선택이 단순히 희귀성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조건에서도 녹슬지 않고 변색되지 않으며 화학적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금속, 그 성질이 무언가를 상징했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돌아보자. 우주의 충돌 속에서 태어난 원소가 수십억 년을 떠돌다 지구 지각 안에 아주 조금 남았다. 한 실용주의적 화학자가 버려도 될 붉은 침전물 앞에서 멈췄다. 그 멈춤 하나가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150년 동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다가 도시의 공기가 갈색으로 변하자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금속이 됐다. 가격이 금의 15배를 넘어서자 주차장에서 공구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정학이 이 금속을 제어하려 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약 포장지에 이름이 없지만 신경계 질환 치료제 합성 역사 안에 있다. 비료 공장 안에서 식탁 위의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 광섬유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반지 표면에서 당신 손가락과 맞닿아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소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되는 장면은 가격도 아니고 지정학도 아니다. 붉은 침전물 앞에서 멈춘 그 순간이다. 버려도 되는 것이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었고 저 찌꺼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멈췄다. 그 멈춤이 수백 년 후 수억 명이 숨쉬는 공기를 바꿨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다.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는다. 설명이 될 것 같은 것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그 순간에서 온다. 당신 앞에 지금 그냥 지나치고 있는 붉은 침전물이 있을 수 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흘려보내는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지금 당신 삶에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댓글에 솔직하게 써주기 바란다. 당신의 붉은 침전물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답하기 불편하다면 그게 오히려 진짜 답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기 바란다. 주기율표 안에는 오늘 같은 이야기가 아직 수십 개 남아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다.